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 가로등을 켜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가로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집 앞에 큰 등잔을 걸어두고 매일 밤 어둠이 찾아오면 불을 붙였는데요. 길을 가던 행인들은 그 등잔이 밤길을 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곧이어 다른 이웃들도 자기 집 앞에 큰 등잔을 걸어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차 도시 전체가 밝은 빛으로 수놓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작은 사랑의 불꽃 하나가 커다란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씀처럼 목사님, 우리 사랑의 불꽃을 만들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두운 데서 많이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스트리트 라이트 펴놓고 또 뭐 카메라도 갖다 달아놓고 그래서 방지 예방 범죄 예방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비치는 곳에는 정말 행복과 사랑과 평안이 있지만은 그 빛이 없는 곳에는 좌절과 또 범죄 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을 찾아서 다니면은 우리 인생도 행복해질 텐데 정말 화목이라고 하는 것도 또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도 내가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수 있지. 지금 벌써 뭐 이란하고 아랍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하고 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참 말세가 임박해가는 이때에 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KBS 교향악단의 고세진 사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고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교향악단 사장이 되고 또 신학교 총장이 참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한마디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섭리 아니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저도 교향악단 사장 할 생각은 안 했고요. 교향악단하고 제가 좀 관계를 맺고 한 8년 정도 운영위원장도 하고 또 법인이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장을 뽑는다고 할 때에 자꾸 저보고 한번 원서를 내보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저하고 잘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허허실실로 내본 겁니다. 그래도 됐구먼요. 참 신기하다. 우리 고세진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고 또 신학교 나도 뭐 한 4, 5년 강의를 해봤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몇 번 만났고 또 이제 여기 결혼하기 전에도 저한테 자문을 좀 구했고. 그때 아주 목사님께서 결정적인 멘토를 해주셨죠. 그러고 빌리그램 전도대회 할 적에는 신학생으로서 사진 찍으러 돌아다녔고. 제가 목사님하고 빌리그램 목사님 또 주변에 목사님들 사진 많이 찍었죠. 그 화보에 찍은 사진들이 나온 사진들이 제가 찍은 거 많습니다. 그러게. 아니 그때 그렇게 많이 모일 줄은 고세진 박사님도 몰랐죠. 그때는 저희들이 상상을 못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왜 그때 여의도에서 아스팔트 새로 된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가 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문지 깔고서 그 냄새가 얼마나 역했던지 막 이게 토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 부르면은 막 이 토하는 느낌이 지금도 옵니다. 그때 통역하시는 김장원 목사님 뵙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그때 신학대학 1학년이었어요. 1학년인데 목사님께서 통역하실 때 글쎄 이런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거의 저는
요새 시체말로 말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신처럼 보이더라고요. 신 들린 사람 같이 보였지. 자기도 그때 영어에는 이제 관심 있었죠. 예, 관심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해외 유학도 가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해외 유학 생각 못했고요. 또 영어도 잘 못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그 다음 해 제가 그 서울신학대학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예배 중에 저한테 마치 옆에서 누가 말을 하듯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 제가 일생에 한 두어 번 정도 직접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음성이 뭐냐면 내가 영어를 못하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때 제가 2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학교 밑에 그 헌 책방에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를 달라고 하니까 영어 교과서. 그 2학년 교과서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사가지고 싹 다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근데 머리는 좋구먼 고 박사님이. 아니 근데 그 당장 외운 게 아니라 그거 외우는데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왜 고고학을 하기로 하셨어요? 고고학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신학대학 졸업하고 또 대학원 나오고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조직신학 전공하러 갔는데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직신학을 하는 거예요. 많이 했죠. 예, 네. 뭐 한 사람나 하나씩 다 조직신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그 미국 교수님이 그 구약 성경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구약 성경을 전공하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이 구약 성경 전공하려면 미국 살 필요 없지.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니까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짐을 싸서 이스라엘로 갔죠. 거기에서 이제 고고학 학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게 정말 저한테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래 이제 뭐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의 땅도 발굴단장으로 가서 해봤고요. 예. 근데 뭐 좀 발견하셨어요? 그 아프리카는 이제 근동고국은 아니지만은 그 성경과 관계 있기 때문에 시바 여왕 땅 그 발굴을 제가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 현재는 뭐 그 시바 여왕 땅 층이 아니고 AD 3세기의 왕궁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지금 발굴 못하고 이제 정지되어 있지만은요. 이 사장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다 경험했을 때 네. 이제 조금 뒤로 좀 돌아갔으면 좋은데 언제 결혼 대상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저는 이제 결혼 대상을 찾고 있던 건 아닌데 제가 신학대학 대학원을 다닐 적에 그 영어 교수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제 사라 라이시 교수가 영어를 가르치는 제가 그 영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저를 또 공부는 안 하고 또 딴 생각했다고 그러시겠지만은 이렇게 보니까는 그 서양 사람인데도 굉장히 동양적이더라고요. 그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그 예의 범절이나 다 그래 마음에 좀 들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저보고 한번 데이트 해보라고 자기들은 못하니까 저보고 막 부추겨 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선생님하고 데이트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때는 데이트라는 것보다도 만나서 선생님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데이트라고들 명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아져 가지고 제가 그때 그 목사님께 그때는 전 목사님은 절 모르셨지만은 잘 몰랐죠.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제가 목사님께 한번 자문을 구하겠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 내가 서울에 저 외교부에 갈 일이 있는데 그러면 내일 글리 오라고 그 접견실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거기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물어보러 갔죠. 이제 그 여교수를 같이 대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찍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보니까 저 문방 너머로 유리문 너머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면서 자넨가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서면서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 옆에 완전 탁 앉으시면서
제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고 또 이렇게 보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생문이 훤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사람인가?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영어 선생 보고 목사님께서 영어로다가 몇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좀 하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좋겠다.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 잘 골랐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근데 부모님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 무지하게 하셨죠. 그렇지. 예, 저쪽 부모님은 반대 안 하셨어요. 딱 연락 가자마자 그 다음 날 그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 내리신 거예요. 저를 보러요. 그쪽에서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한 6개월 이상 반대하셨죠. 예. 그 어떻게 극복했어요? 아버지한테는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아버지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도 이제 장가 갈 때가 됐구나. 뭐 좋은 사람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사진을 꺼내 가지고 아버지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장남이에요? 예, 제가 장남인데요. 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며느리한테 물 한 잔도 못 얻어먹게 생겼구나 이러시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물은 많이 얻어 잡수죠. 예, 그럼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예. 미국 며느리를 난 이제 막내야. 야,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커피라는 게 시골이 없었어요. 아, 네, 그렇죠. 예. 토요일 날만 되면 우리 집에 오셔서 큰 댁에 큰 형님네 있었으니까 네. 커피를 저 끓여 드렸는데 할머니가 뭐 커피 맛을 아나? 우유 반 설탕 반이지. 아, 예. 그렇죠. 그 토요일 날마다 커피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라 그래도 우리 요강이 없어서 네. 큰 집에는 요강을 머리맡에다 놓고 주무시는데 요강이 없어서 안 주무시는 거야. 예. 그래도 나는 이미 미국서 장가 들고 왔기 때문에 뭐 반대해봐야 예, 그렇죠. 별 볼 일 없는데 난 그래도 또 막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에 미국 여자 하나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책을 하나 쓴 게 있어. I married Yes. Korean. Yes. 아, 네. 아, 제가 압니다. 나도 그것도 읽어보고 예. 거기도 이제 파란 곡절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 고세진 박사 만났을 때 이제 뭐 본인들은 뭐 그렇게 고생 안 되지만은 부모가 반대할 거고 이제 친구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고 사회에서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2세지. 네. 2세가 태어나면 한국 사회에서 견딜 수 있을까? 저 그러한 그 저기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용감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양악단의 사장까지 됐다고 하는 거는 예. 참 출세한 거예요. 예. 또 교양학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예. 아니 정명훈 예. 지휘자 예. 참 교회도 나가는 분이고 예. 불란서에 있을 적에 불란서 침례교회 많이 협조를 해주고 또 그 부인도 믿음이 좋은 분인데 네. 어떻게 저렇게 불명예 참 나가게 돼서 둘이 마음이 아파요. 아, 많이 아픕니다. 예. 그래 저런 게 뭐 오래 쌓였겠지. 하루 아침에 저렇게 결론 난 게 아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교양학 내부에 네. 참 복잡하죠.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 뭐 우리 교양악단 문제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전체가 비즈니스 하는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이제 옹립해 가지고 그쪽으로 뭐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고 목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아마 우리 정명훈 선생님도 해외에서 오래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 해외적인 생각, 서양적인 생각이 많았을 테고요. 또 한국에 와서 한국도 스타일이 있는데 그 접목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좀 이해를 해주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은 네. 좋을 텐데 예, 예.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다. 한국 논리가 되게 그렇죠. 한국이 이 다각도로 보는데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그런 인재를 기른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힘든 일이고, 그렇죠. 네, 뭐 100년에 한 사람씩 어떤 분야에 좀 큰 인물을 기른다고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요. 네. KBS 교양악단이 나이가 같더라고요. 저희 극동방송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2016년이 네. 6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래서 더 많은 활동들을 네. 아마 올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예. 계획들을 세우고 계세요? 저도 이제 올해는 뭐 좀 무슨 뭐 행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한라산 음악제라고 해서 이제 페스티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희룡 도지사님하고도 이미 대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년 제주도에서 교향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주도가 그 위치가 이제 아세아의 그 허브가 되는 위치고, 네. 그 주변에 이제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그거를 뭐 준비가 안 돼서 다른 나라 교향악단은 이제 불러오긴 힘들고, 이제 저희 KBS 교향악단이 주축이 돼서 한 이틀 정도 페스티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오스트리아 린츠에 있는 브루크너 하우스에서 브루크너 페스티벌에 우리 한국의 주빈국으로 선정이 됐고, 저희 KBS 교향악단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프닝 세레모니에 연주를 하고, 네. 거기 이제 오스트리아 대통령하고 함께 그 오프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수원시 교향악단도 해외에 나가서 연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실 한국이 벌써 경제적으로 예. 12개 되는 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외국에서 초청할 때 네. 뭐 요것만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갖고 와라. 뭐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안 주기도 하고 예. 뭐 그럴 수 있고, 이제 외국에서 저희 우리나라 이상이 높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초대가 왔을 때에 제가 이 정도를 안 주면 안 가겠다. 우리 KBS 교향악단을 모시려고 하면 이선 정도는 해달라.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놀라지. 예, 근데 이제 뭐 그쪽 대표하고 저하고 직접 앉아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 다 얘기를 했고, 돌아가서 몇 명이나 돼요? KBS 교향악단 단원이.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한 100명 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92명이고요.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휘자는 요엘 레비라고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루마니아 출생이지만은 아주 훌륭하고 정직한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연주를 지휘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이 아주 좋은 지휘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따님이 바이올린을 전공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교향악단하고도 인연이 되었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네네. 예. 따님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예. 예, 수지는 6개월 때, 수지가 6개월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입양을 해서, 그때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교수하고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제가 3살 반 때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입양한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잘해줘도 이제 마음에 이제 공허감을 느끼고 이제 어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양에는 그 입양한 부모들이 많거든요. 또 입양을 받아서 자라서 훌륭하게 된 사람도 많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자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수지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고 뭔가 자기 자신을 투입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뭡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바이올린을 시켜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당시에는 뭐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제 인생에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시키자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반대를 한 거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한국 사람이라서 아이들 교육을 갖다가 그렇게 독재적으로 하냐. 주입식으로 한다. 주입식으로 하고 아이의 재능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내가 영감 받은 거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올린 그 쬐그만 거 16분의 1짜리 하나 사가지고 뭐 얘기가 많아요. 긴 얘기가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6분의 1짜리 사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린 아이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바이올린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데려가서 아이를 맡겼더니 한 2주 만에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머니들이 교육을 하지만은 학교를 가고 그러지만은 그 서양에서는 꼭 그 아버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이제 쫓겨나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런 아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절대 음감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거 이제 4살이 아직 안 됐는데 이 손가락이 가늘어 가지고 이 그 표지판이 없는 이 바이올린 음정을 낼 수가 없는데 얘가 벌써 음정을 다 낸다는 거예요. 얘는 특수한 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6개월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밀라 펠드만 교수한테 이제 보내서 오디션 해가지고 쭉 해서 예루살렘에서 7살 때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데뷔를 했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와서 13살에 이제 KBS 교향악단하고 연주를 했던 거죠. 그때 제가 KBS 교향악단하고 알게 된 겁니다. 네. 예. 자제분들을 둘 다 입양하셨는데 따님은 그렇고 또 예. 아드님은 첫째가 이제 네. 아들인데요. 네. 걔도 이제 우리 코리안입니다. 한국 사람. 걔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 입양을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거의 마쳐갈 때 입양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입양이 잘 안 되는 때였어요. 한국에서 입양 뭐 수출국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나쁘게 생각해서 외국으로 안 내보낼 때인데 제가 신청을 하고 한 6개월 되니까 저한테 아이가 배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받아보니까 아이가 멀쩡해요. 잘생겼어요. 근데 그때 걔가 10개월이었는데 2달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몸이 거의 2배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얘는 희귀성 신장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양 서류를 보니까 홀트에서 입양을 했거든요. 네. 보니까 벌써 태어나는 날 소변에 단백질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불치의 그 신장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내보낸 거예요. 네. 겉은 멀쩡했지만 네. 그 당시에 내보낸 아이들이 장애인이나 뭐 지체 부자유아나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이런 사람만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그걸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뭐 한국, 이스라엘 훌륭한 의사는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진단을 받았는데 결국은 10살 전에 죽는다는 판단이었어요. 그걸 뭐 정말 앞이 캄캄하고 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사는 맛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돈으로도 안 되고 약도 없고 의사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기관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판정이거든.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이 병의 그 권위자라고 하는 안드레 올리 박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일시적으로 먹일 수 있는 것이 스테로이드인데 네. 이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부작용이 센 약이기 때문에 한 1, 2년 먹으면 이 부작용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를 다량을 매일 먹인 거죠. 근데 이제 기도에 전념하게 된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 인생에서 절박한 기도를 한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으라고 보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 아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집사람하고 둘이서. 근데 뭐 기도를 해도 뭐 한 달 하고 뭐 6개월 하고 차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계속 기도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나빠지니까 김사만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살겠냐. 한국 들어와서 한국에서 사역하라고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2002년에 한국에 귀국을 한 거죠. 그래서 명성교회 성교관에 이제 한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김사만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제이슨을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예. 결국은 그 병이 한 14살 정도 될 때 딱 사라지더라고요. 네. 예. 딱 사라지는데 그때까지는 몸이 부어가지고 이게 벌겋고 학교를 가면 아이들한테 왕따 당해서 늘 혼자 있고 그러는데 한 14살, 15살 그 어간에 얘가 몸이 좋아지면서 부기가 싹 빠지더니 의사들이 말하는 그 부작용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키가 안 컸어요 그때는. 근데 키가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눈이 먼다고 했는데 우리 가문에서 안경 안 쓰는 얘밖에 없어. 그리고 키가 쭉 자라더니 지금 얘가 180cm. 키가. 예. 그리고 머리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벌써 10년 이상 먹었기 때문에 한 14년 먹어서 얘가 머리가 바보가 된다고 하더니 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이제 그 학생회장도 하고 지금 대학원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그게 이제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할 때는 제가 답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힘없이 기도하는 걸 보시고 그래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날의 부작용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적체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결혼했어요 벌써. 저희 딸들이 23살 재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24살, 만 24살입니다. 근데 일찍 했네 결혼을. 결혼 일찍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럼 뭐 결혼하라고 그랬죠. 지금 며느리는? 며느리 미국 사람입니다. 아버지 닮았구만. 제가 왜 한국에 좋은 딸들이 많은데 그러냐고 했더니 아빠 나는 아빠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할 말 없어서 그냥. 그 살기는 어디서 살아요? 지금 인디애나 폴리스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예. 참. 예. 그래서 저는 그 신유의 은사를 저희 집안에서 체험을 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교양악단의 고세진 사장님과 이 시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청취자 사연이 지금 도착돼 있어서요. 목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영국 캔터베리에 유학 중인 박신영입니다. 타국에서 다시 듣기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든 유학 생활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없는 이곳에는 한국어 설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국에 온 뒤에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외워둔 중국어 사형리를 가지고 영국에서 만나는 모든 중국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중국인 친구들은 제 중국어 실력에 놀라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지만은 사형리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사형리를 듣고 환하게 웃으며 중국어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어 사형리를 들으며 축복받은 기분이라고 제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그 친구를 통해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힘들게 온 유학길 아직도 졸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좋은 성적으로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기를, 학교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영국에서 박신영 올림. 네, 힘든 유학 생활 중인데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박신영 성도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나눠주신 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또 은혜로운 간증,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 있으시면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 박사님, 저 정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제가 뭐 그런 걸 아나요? 아니 뭐. 지금 중동이 중동. 이제 지금 보면은 아랍하고 이란하고 이제 외교 단절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중동에 뭐 봄이 왔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의 관계,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말세가 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세요? 고고학자로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세가 가까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지금 말세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우선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일들 너무 많이 하거든요. 짐승. 이 말세는 짐승의 때거든요. 그래서 좀 절망. 동성 결혼. 여러 가지죠. 뭐 지금 거의 매일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인륜을 망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뭐 부모가 자식을, 뭐 또 자식이 부모를, 이 집안 안에서부터 벌써 인간답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중동에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이 중동 안에서 이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라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나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영국 포함 어떻게 화해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이제 어떤 잠깐 동안의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은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건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서 큰 불화가, 큰 전쟁이 터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우리 청취자들이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뭐 다 모슬림은 모슬림으로 알고 있는데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핵심 쟁점이 뭡니까? 그건 이제 그 사람 하나는 정통이라고 그러고, 시아파가 정통이라고 하고, 모하메드 정통이라. 수니파가 이제 그런데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고, 그 예를 들면 이라크의 정치적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시아파예요. 근데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수니파거든요. 지금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 정말 생각하지 못한 적그리스도적인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그들 내부 안에 이제 불하고, 그들이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데, 수니파가 다수고 과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 세계로 이게 엎질러진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시아파는 어떤 게 진보적이고 어떤 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펀더멘털 정통이라고 자기네들 생각해요? 시아파 쪽에서는 자기들이 모하마드의 정통이다. 적자라고 보는 거죠. 적자, 정통이라고 보는데, 이 수니파의 일부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모슬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슬렘이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수니파의 일부가 이제 IS라고 봐야 되죠. 과격한데, 그래서 이라크와 이제 시리아, 그 원래
이라크와 시리아 IS 이걸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결문을 잡아서 이 모슬렘 세계를 이제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테러를 그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 IS 분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무방비거든요. 법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이제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이런 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테러가 일어나면 대대적인 사고가 발생할 거라는 이제 평가입니다, 지금.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도 모슬렘이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점점 커지는 상황이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순위파요, 시아파요? 아마 순위파일 겁니다. 네. 과격한 파. 예. 아마 뭐 시아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파들이 선제적으로 아마 들어와 있는 게 좀 있고 평화적으로 이제 무역이라든가 공부라든가 민간 교류 이런 걸 위해서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소수겠지만은 그런 과격파, 순위파 과격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정리를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큰 문제를 이제 안고 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한국 베이트 미드라시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예, 들었습니다.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베이트는 집이고 미드라시는 공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집, 다시 말해 학교입니다. 옛날에 회당에서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 공동체 생활, 성경 공부 뭐 이런 걸 이제 소규모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시킨 것이 이제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베이트 크네세트라고 하지 않고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한 4살 정도가 되면 회당에 있는 학교에 가서 입학을 하고 18살까지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국어인 히브리어, 뭐 이런 그 당시 수준, 그렇죠. 그 당시 수준의 이제 뭐 물리학, 화학 이런 거 배웠겠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제일 많이 배운 것이 성경, 그들의 율법이죠. 물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토라,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토라를 배운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부라서 무식했다라는 얘기는 안 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4살에서부터 18살 14년 동안 교육에서 거의 성경을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디에서 공부하셨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디서 했습니까? 베이트 미드라시에서 공부한 분. 그래서 근데 우리 이 교회가 이제 태어날 때에 핍박받고 도망 다니게 되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는데 이 전인적인 성경 공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약간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사양길이라고 하는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뭐 어디에 뭐가 있냐 누구가 누구를 낳았냐 이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인격 변화의 진리를 찾는 공부를 그 베이트 미드라시를 통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제가 주창을 하는 거죠. 예. 네. 그 일들을 또 앞으로 또 계속 또 그렇게 펼쳐 나가실 이건 텐데요. 이제 하나의 운동으로 네.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KBS 교향악단의 고세진 사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극동방송도 60주년입니다. 올해가 또 듣고 애청하고 계실 텐데요.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극동방송은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이제 그 영어 방송도 많이 듣고 뭐 설교는 뭐 늘 들었고요. 나중에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극동호 방송으로 계속 영어를 들은 것이 제가 나중에 영어를 진짜 공부할 때에 큰 이제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호 방송이 저한테 끼쳐준 은혜가 많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시청하고 애청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올해는 우리가 신자로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회생활을 신자답게 하는데 매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참 어려우신 분을 모시게 됐는데 아이, 별 말씀. 앞으로 교양악단하고 극동방송하고도 많은 조율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예. 계기가 됐으면 해요. because 예, 우리 고세진 사장님이 됐기 때문에. 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모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